담이 큰 아내와 돈 귀신. 옛날 어느 시골에 몹시 가난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농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잘 시켜 과거를 보게 했으나 번번이 낙방하여 안타까워하고 있었지요. 아들은 나이가 차서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간 뒤에도 부지런히 공부를 하여 어느 해 겨울 드디어 과거에 급제를 하였답니다. 뒤늦게 급제한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아내도 몹시 좋아하였지요. 아들은 이제 벼슬을 하게 되면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며 잘 살아보리라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답니다. 너는 과거에 급제하였다 해서 모든 일이 다 된 줄 알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벼슬이 내리기 전에 좋은 친구를 찾아 사귀고 덕 있는 어른을 찾아 배워야 하는 것이니 곧 서울로 올라가서 견문을 넓히고 친구를 얻도록 하여라.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아들은 그날부터 길 떠날 준비를 하여 다음날 아내를 데리고 서울로 갔답니다. 시골서 살던 사람이 낯선 서울에 가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려웠지요. 아들은 우선 재상의 집에 가서 자주 인사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였어요. 그러다가 재상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살림할 집이 없는 터라 아내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일을 해주고 얻어먹고는 여자 하인들 방에서 잠을 자야 했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지내는 걸 보고 한 부인네가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장차 벼슬도 할 집안에서 이런 고생을 하다니 참 딱하기도 하구려. 이렇게 고생을 할 바엔 죽든 살든 그 귀신 난다는 집에라도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이런 고생을 어떻게 하오? 아내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귀신 난다는 집이라니요? 그 집에는 아무나 들어가 살 수 있는 건가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 집이 오랫동안 비어있고 귀신이 난다 해서 살러 들어갔던 사람도 무서워서 도로 나온다지만 귀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겠소? 마음 약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있어도 마음 든든한 사람한테는 귀신도 나타나지 못하는 말도 있지 않소? 아내는 이 얘기를 듣고 그 빈집에 들어갈 결심을 하였답니다. 여보, 우리가 서울에 와서 잠잘 집도 없이 굴러다녔어야 되겠소. 귀신 나는 집이라지만 종로 한복판에 있는 집이라니 우리가 가서 살아보십시다. 나는 귀신이 무서워 못 견디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아내가 하는 말에 남편도 싫다 할 수 없어 그 집에 들어가기로 하였답니다. 귀신 나오는 집은 크고 으리으리하였지요. 오래 묵혀둔 집이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두 내외는 우선 자기들이 쓸 방과 부엌을 청소하고 들어 앉았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공교롭게도 남편은 재상의 집에서 급히 볼 일이 있다 하여 가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크고 무서운 집에 아내 혼자 있어야만 하였지요. 아내는 집안 곳곳에 촛불을 밝히고 또 그 집에 있는 청동 화로에 숯불을 가득 담아 큰 방에 갖다 놓았답니다. 그 집에는 살림살이가 다 그대로 있어 무엇 하나 불편한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아내는 바느질감을 찾아 화로 위에 인두를 꽂아놓고 바느질을 하였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밤이었지요. 그런데 어디서 휘익휘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앉아서 바느질만 하고 있었지요.
대청마루를 쿵쿵 밟는 소리가 났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인가 하고 생각해 봤지만 남편의 발작 소리가 그렇게 클 리가 없었어요. 조금 있으려니까 방문이 펄쩍 열리며 몸집이 집동같이 뚱뚱한 사나이가 들어섰어요. 아내는 그래도 말없이 바느질만 하고 있었답니다. 사나이는 바느질하는 아내 옆에 와서는 한쪽 다리를 베고 들어 누웠어요. 이마가 넓은 미남자였지요. 아내는 화로에 묻어둔 뜨거운 인두를 집어 사나이의 이마를 힘껏 눌러주었어요. 뜨거운 인두에 이마를 댄 사나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을 나갔답니다. 아내가 가만히 내다보니 사랑채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고는 나오지 않았지요. 날이 새자 재상의 집에 갔던 남편이 돌아왔답니다. 아내는 밤사이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자가 저 사랑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으니 아직 거기 있을 것입니다. 같이 가서 그 자를 잡아 혼을 내줍시다. 하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떨리는 소리로 귀신이 분명하오. 찾아가서까지 귀신을 만날 필요가 어디 있겠소? 하며 가보려 하지 않았답니다. 아내는 귀신이라지만 이 밝은 날에 무슨 힘을 쓰겠소? 만일 사람이라면 우리 둘이서 대들어 버릇을 고쳐주어야 할 것이오. 하고 남편을 데리고 사랑방 문 앞으로 갔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었지요.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방이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데 밤에 이 방으로 들어간 그 뚱뚱하고 큰 사나이의 발자국 하나도 볼 수가 없었지요. 귀신이 분명하오. 남편이 말하였어요. 그런데 그 먼지만 쌓여있는 방 한가운데 보자기로 덮인 궤가 하나 있었답니다. 아내가 들어가서 그 궤를 열어보니 맨 위에 글씨가 쓰여진 종이가 한 장 있었답니다. 이 궤의 뚜껑을 처음 여는 사람에게 주는 상금이라는 글이었어요. 과연 궤 속에는 돈꾸러미가 가득 차 있었지요. 젊은 내외는 그제야 그 귀신이 바로 돈 귀신이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돈이 오래되도록 쓰이지 않고 쌓여있게 되면 귀신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생각이 났답니다. 돈 귀신은 돈을 쓰게 되면 사라지는 것이라 부부는 그 후로 안심하고 그 큰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벼슬을 한 남편은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큰 집에서 잘 살았답니다. 이것은 담이 큰 아내로 해서 얻은 행운이었습니다. 될성 부른 떡잎.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장래성이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데가 있다는 말이랍니다. 여기서 떡잎은 어린 시절을 가리키지요.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새 왕자를 둔 임금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은 왕자를 불렀지요. 웬일이시옵니까? 왕자들이 달려와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하나같이 잘생기고 똘똘해 보였지요. 흐뭇한 눈길로 왕자들을 보며 임금님이 말했답니다. 저 앞산 봉우리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 궁금하구나. 예쁜 꽃이 피었겠지. 누가 꽃을 한 송이 가져오겠느냐? 임금님은
세 왕자를 차례로 둘러보았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첫째 왕자가 대답했어요. 참 믿음직했지요.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둘째 왕자도 말했어요. 무척 씩씩했지요. 저도 형님들과 함께 가겠어요. 셋째 왕자도 따라 나섰어요. 정말 사랑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세 왕자가 모두 산으로 올라갔어요. 앞산 봉우리에 오른 세 왕자는 저마다 흩어져 꽃을 찾기로 하였지요. 세 왕자들이 어떤 꽃을 꺾고 올까? 누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올까? 임금님은 이런 생각을 하며 세 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저녁 나절이 되자 첫째 왕자가 돌아왔어요. 아바마마, 분부대로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왕자는 가지고 온 꽃송이를 임금님께 드렸어요. 어허, 그래, 수고했구나. 마음에 드십니까? 들고 말고 고운 꽃을 찾아내었구나.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였어요.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에야 둘째 왕자가 돌아왔지요. 아바마마, 꽃을 뿌리째 뽑느라 좀 늦었사옵니다. 어째서 뿌리까지 뽑아왔느냐? 그래야 싱싱한 꽃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오래도록 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상하구나. 수고하였다. 임금님은 둘째 왕자를 칭찬하였어요. 그러나 셋째 왕자는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일까 하고 걱정을 하였지요.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서야 셋째 왕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셋째 왕자는 빈손이었지요. 임금님은 화가 나서 크게 꾸짖었어요. 너는 어찌하여 꽃 한 송이 꺾고 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늦었느냐? 여태 어디서 무얼 했느냐 말이다. 셋째 왕자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꽃보다 더 좋은 것을 보느라 그랬습니다. 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더냐? 아바마마, 저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북쪽으로 탁 트인 넓은 땅을 보았습니다. 무어라? 땅을 보았다고? 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땅에다 우리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가서 집을 짓고 논밭을 갈아 농사도 짓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꽃도 찾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사옵니다. 아바마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임금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금님은 세 왕자 가운데 어느 왕자가 가장 될성 부른 떡잎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중에 셋째 왕자가 임금님 자리를 물려받아 나라 땅을 넓히고 백성을 배부르게 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답니다. 진실을 가려내라. 고유는 조선 영조 때의 사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한 번은 나무를 하러 가는 동네 형들을 따라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지요. 한 소년이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어렵게 일어서려 하자 고유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가져가, 형? 소년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뭐야,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럼 하늘로 휙 날려보낼까? 고생하지 말고 여기다 나무단을 내려놔봐.
내가 하나도 힘 안 들이고 형네 집 앞까지 날라다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한 고유는 내려놓은 나무단을 그대로 도르르 산 밑으로 굴렸어요. 산 밑에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시냇물은 고유가 사는 마을 앞으로 이어져 흘렀답니다. 나무단은 개울물을 따라 마을로 흘러갔어요. 우와, 잘도 흘러가잖아. 다른 아이들도 모두 고유가 하라는 대로 한 다음 가뿐하게 빈 지게만 메고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마을 앞에서 냇물에서 떠내려오는 나무들을 기다렸다가 주워왔지요. 마을 어른들은 고유가 한 이야기를 듣자 그 총명함에 놀랐답니다. 어린애의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다니 보통 애는 아니구나. 어른이 된 고유가 과거 문과에 합격하여 창녕 현감으로 내려가 있을 때의 일이랍니다. 하루는 한 장사꾼이 객주집에서 잠을 자다가 장사 미천을 몽땅 도둑 맞았다는 고발장을 현감에게 보내왔어요. 어쩌다가 그랬을꼬. 즉시 그 장사꾼을 풀러오너라.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잠시라도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현감은 바로 장사꾼을 데려오게 했어요. 그날 객주집에는 몇 사람이 자고 있었느냐?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집 식구들과 저만이 자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네, 대나무 울타리를 베고 넘어 들어왔습니다. 현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장사꾼에게 물었어요. 그 도둑은 곧장 너의 방으로 왔느냐? 예, 곧장 들어와서 제 돈을 몽땅 빼앗아 갔습니다. 현감은 다시 한동안 생각한 다음 사건을 조사하는 형방에게 말했지요. 당장 그 집으로 가서 도둑 맞은 현장을 자세히 조사해 보아라. 특히 대나무를 벤 자국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벤 자국이 타원형으로 집 안쪽이 낮고 집 바깥쪽이 높으면 수사를 계속하고 그 자국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당장 객주집 주인을 잡아오너라. 형방은 현감의 분부에 따라 포졸들을 이끌고 객주집으로 갔답니다. 현감은 이렇게 추리했던 것이에요. 대나무 울타리 정도라면 낫으로 베었을 테지. 낫을 한 손으로 잡아당겨 베었을 테니 분명 밖에서 들어왔다면 구루터기의 예리한 부분이 반드시 바깥쪽을 향해 있을 게 분명하다. 과연 객주집으로 갔던 형방은 얼마 되지 않아 주인을 묶어 끌고 왔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막무가내로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버티던 주인도 현감의 정확한 추리에 도둑질한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답니다. 거지가 될 뻔했는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사꾼은 장사 미천을 되찾자 몇 번이고 현감에게 감사의 절을 했답니다. 현감 고유는 그 후 벼슬이 계속 올라서 승지에까지 이르렀답니다. 의리를 저버린 흑룡강 용왕. 강과 호수를 지키는 신들이 살던 옛날 하고도 아득하게 아주 먼 옛날이었답니다. 동해를 지키는 용왕과 흑룡강을 지키는 용왕, 천지를 지키는 용왕이 의형제를 맺고 서로 오가며 사이좋게 지내었지요. 그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동해 용왕이 맞이었고 버금으로는 흑룡강 용왕이었어요. 그리고 천지 용왕이 막둥이였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동해용왕과 흑룡강용왕이 천지용왕의 안내를 받으며 폭포를 구경하고 있었지요.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맑아서 폭포를 구경하기가 딱 좋았답니다. 어허,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구나. 동해용왕과 흑룡강용왕은 폭포를 감상하며 연신 감탄했답니다. 폭포도 폭포였지만 폭포에서 논이는 수십 명 여인들의 모습도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었거든요. 흰 날개를 활짝 펼치고 청길 벼랑에서 뛰어내렸다가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튕겨 무지개 사이로 너울너울 춤을 추며 오가는데 그 모습이 뭐라 말할 수 없이 아름답더래요. 그 가운데에서도 남달리 분홍빛 옷을 입은 여인이 특히 빼어나게 아름다웠어요. 분홍빛 옷을 입은 여인이 춤을 출 때마다 등허리에 들이운 검은 머리가 치렁치렁하게 휘날리고 가는 허리가 낭창낭창 움직이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마음을 휘어잡았지요. 아름다운 그 모습에 정신을 홀딱 빼앗긴 이는 바로 둘째 흑룡강 용왕이었답니다. 이 세상에 저렇든 예쁜 여인이 또 있을까? 한번 사귀어봤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흑룡강 용왕은 막내 천지 용왕에게 넌지시 물었답니다. 저기 저 분홍빛 옷을 입은 아가씨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아, 미용이 말입니까? 미용이는 제 셋째 부인입니다. 그러냐? 아흠. 흑룡강 용왕은 천지 용왕의 대답에 아쉬운 듯 입만 쩝쩝 다셨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투덜대었어요. 아이고, 그 하필이면 막둥이 동생의 부인일 게 뭐람. 어느덧 밤이 깊었지요. 천지 용왕이 동해 용왕과 흑룡강 용왕을 위해 상다리가 휘어주도록 음식과 술을 내왔답니다. 형님들, 오늘은 날이 새도록 실컷 술에 취해봅시다. 하하하, 달도 이처럼 밝고 진수성찬에다가 맛 좋은 술도 있으니 좋고 말고. 자, 내 잔부터 바꿔라. 세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돌리며 한껏 취했답니다. 그런데 흑룡강 용왕은 술을 한 잔 두 잔 들이킬수록 미용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끝내는 동생 천지 용왕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에 이르렀지요. 동생, 내 병 좀 고쳐주게나. 처방은 자네만이 내릴 수 있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천지 용왕이 진지하게 말하자 흑룡강 용왕이 기쁜 마음을 드러내며 말하였어요. 미홍이 때문에 내 상사병으로 알아눕게 생겼다네. 그러니까 동생, 미홍을 나한테 넘겨주게나. 네? 참 형님도 미홍이는 제 부인입니다. 아위의 부인을 달라니 세상에 그런 법도 있습니까? 우린 의형제일 뿐 실제로는 서로 다른 핏줄을 타고나지 않는가? 안 되는 법이야 없지.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동해 용왕이 둘째에게 벌컥 화를 내었어요. 얘 둘째야, 너는 정신이 나갔느냐? 형제끼리의 의리는 둘째 치더라도 친구끼리의 우정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냐? 앞으로 그런 고약한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흑룡강 용왕은 형이 꾸짖는 말에 머리를 푹 숙였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마음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 뒤로 한 달이 흘렀지요.
두 형이 또 백두산으로 놀러 왔어요. 세 사람은 온천에서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낮잠을 청했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깍 하고 여인들의 겁에 질린 소리가 잠결에 들려왔지요. 동해용왕과 천지용왕이 어리둥절해하며 눈을 비비고 깨어났답니다. 그런데 흑룡강용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보이지를 않았어요. 잠시 후 여인들의 비명이 다시 들려왔답니다. 뭔가 짐작이 간 천지용왕이 쪽빛 용검을 쥐고 서둘러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곳에서는 흑룡강용왕이 미홍을 옆구리에 차고는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중이었지요. 미홍은 눈물 범벅이 되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흑룡강용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댔어요. 하지만 흑룡강용왕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 모습을 본 천지용왕의 눈에는 불꽃이 확 일었답니다. 이놈아, 내 칼을 받아라. 천지용왕이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흑룡강용왕도 미홍을 내던지고 동생과 맞섰답니다. 챙, 챙, 챙. 용검과 용검이 맞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번쩍이고 번개치는 소리가 하늘에 진동하였어요. 두 사람 모두 기세가 만만치 않았지요. 땅에서 싸울 때는 마치 성난 호랑이처럼 사나웠고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며 싸울 때는 드센 산매처럼 날랬어요. 싸움이 무르익을 무렵 동해 용왕이 헐레벌떡 뒤쫓아왔어요. 어허, 내버려 두었다가는 둘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피를 흘리고 말겠구나. 동해 용왕은 은빛 용검을 휘두르며 싸움에 끼어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당장 용검을 거두어라. 맏형이 가운데서 두 눈을 부릅뜨고 호령했지요. 그제야 둘째와 셋째는 싸움을 멈추고 용검을 거두었답니다. 어서 동생한테 사죄하지 못할까? 동해 용왕이 다시 눈을 부라리며 둘째에게 호령했어요. 흑룡강 용왕은 마지못해 겨우 무릎을 꿇고 동생에게 빌었답니다. 다시 한 달이 지났어요. 동해 용왕과 흑룡강 용왕이 또다시 백두산으로 놀러왔어요. 그런데 술에 취한 흑룡강 용왕은 미용이가 생각나서 또 일을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흑룡강 용왕과 천지 용왕은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다시 검을 휘둘러댔어요. 흐리도 체면도 모르는 놈과 우정을 나누고 의형제를 맺다니 흑룡강 용왕을 당장 혼쭐 내주고 끝장을 보리라. 이번에는 맏형도 크게 화가 났지요.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둘째가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높이 올라가 흑룡강 용왕에게 펄펄 끓는 물을 퍼부었대요. 흑룡강 용왕은 동해 용왕을 맞받아치면서 차디찬 입김을 내뿜었지요. 그러자 그 뜨거운 물이 삽시간에 우박이 되어 땅으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어요. 이번에는 약이 바짝 오른 흑룡강 용왕이 동해 용왕의 머리 위로 휙 날아올라 얼음을 와르르 토해냈어요. 그러자 동해 용왕이 얼른 뜨거운 입김을 내뿜어 얼음덩이들을 소나기로 만들어버렸지요. 천지 용왕이 토하는 불길은 하늘을 가르는 번개를 불렀고 용검을 휘두를 때마다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나지는 않았답니다. 그 뒤부터 동해 용왕과 천지 용왕은 흑룡강 용왕과 의리를 끊었대요.
지금까지도 화해하지 못해서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으르렁거린다나요. 그래서 싸움이 작게 벌어지면 가랑비가 내리고 싸움이 크면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리곤 한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싸움이 작기 때문에 백두산 천지 날씨가 변덕스러워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답니다. 새 용왕이 다시 우정을 되찾을 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된장 이야기. 조선 선조 임금 때 일이랍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이 5년 만에 또다시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정유재란이 시작된 것이지요. 전하, 외적의 총공격을 당해내지 못하고 남원성과 전주성도 무너졌다고 하옵니다. 다급한 보고에 임금이 단식했어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신하들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전쟁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조선은 거침없이 밀고 올라오는 외적을 맞아 싸울 힘이 없었지요.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해볼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임금과 신하들은 수도 한양과 궁궐, 백성을 버리고 급하게 의주로 피난을 떠났답니다. 이순신 장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나라는 외적에게 짓밟혀 쑥대밭이 되고 말았지요. 1년 반 정도의 피난살이를 마친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전쟁의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답니다. 집들은 불타고 들판에는 전쟁, 굶주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지요. 임금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답니다. 적들이 멧돼지처럼 돌진해 오는데 싸울 힘이 없으니 다시 피난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디로 가면 좋을지 말해보라. 피난을 반대하는 신하는 없었답니다. 모두들 한양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야 컸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 우물우물 의견을 내었어요. 파주로 가시는 게 어떻게 싸웁니까? 파주보다는 강화도가 더 안전할 듯 하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가다가 평안북도 영변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 영변은 땅이 기름져서 농산물이 많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는 피난지로 영변만한 곳이 없을 듯 하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몇몇 신하들이 적극 찬성을 하고 나섰답니다. 영변이라면 구룡강이 있어 적의 공격을 막는데도 유리합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이 영변으로 모아지고 있을 때였어요. 평안도 절도사를 지냈던 신잡이라는 신하가 앞으로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어요. 전하, 피난지가 결정되면 반드시 미리 가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임금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물었지요. 그것이 무엇인고? 예, 장이옵니다. 아무리 고된 피난살이라도 장만 있으면 먹고 살 길이 있사옵니다. 장이라. 옆에 섰던 신하들이 비웃었어요. 이 전쟁통에 장을 준비하자니 한가롭게 짝이 없는 사람이로군.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신하들도 있었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피난지에서도 간장과 된장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한양에서 운반하기에는 너무 멀고 무게도 무거워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리 가서 장을 담근다면 운반하는 수고를 덜고 그 양도 많아
큰 도움이 될 듯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고기가 없어도 맛 좋은 된장만 있으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사옵니다. 또한 급할 때는 채소를 찍어 먹기도 좋지요. 간장과 된장만 있으면 반찬 걱정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먼저 의견을 냈던 신잡이 덧붙였어요. 된장은 영양이 풍부하여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몸을 치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성질이 차고 짠 데다가 독성이 없어 뱀에게 물리거나 벌레에게 쏘였을 때 바르면 독을 풀어주기도 하지요. 물과 불에 데이거나 다쳐서 상처가 났을 때에는 바르면 치료가 된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이 전쟁통에 된장만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임금이 고개를 끄덕이자 자안이라는 신하가 아뢰었어요. 된장과 평안도를 잘 아는 신잡을 먼저 영변으로 보내 장을 담그게 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하지만 유천이라는 신하가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잡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자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무슨 까닭이지요? 맛있는 장을 담그기 위해서지요. 농사처럼 장도 1년에 한 번 담그는데 잘못하면 1년을 망칩니다. 맛없는 밥상을 1년 동안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장은 부정한 사람을 막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다음 좋은 날을 잡아 담그는 것입니다. 책력에 따르면 신일은 장을 담그는데 좋지 않은 날입니다. 유천의 대답을 들은 자안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어요. 아니 그럼 신잡의 성이 신이라서 안 된다는 거요. 신일의 신은 매울 신이고 신잡의 신은 성씨예요. 소리는 같지만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머쓱해진 유천은 헛기침을 하며 우물쭈물 뒤로 물러섰지요. 저는 다만 장을 담글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임금은 자안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잡을 장 담그는 관리 합장사로 임명하고 영변으로 파견했어요. 한시도 지체 말고 바로 가서 장 담글 준비를 시작하라. 내 친히 장맛을 보리라.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잡은 서둘러 길을 떠났답니다. 영변에 도착했을 때는 가을 거지가 끝나고 김장과 메주 쑤기가 한창이었어요. 신잡은 노랗게 잘 익은 메주콩을 구분했지요. 그리고 벌레가 먹었거나 썩은 것을 골라내었어요. 커다란 함지박에 굵고 단단한 콩들이 가득 찼어요. 콩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답니다. 신잡은 잘 여문 콩을 만져보며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하나이다. 본격적인 메주 쑤기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우물물을 길어 메주콩을 씻은 다음 가마솥에 붓고 장작불을 지폈지요. 장작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얼마쯤 지나자 콩이 익는 구수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콩이 무르익으면 절구에 놓고 찧었지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번갈아가며 찢는 것이에요. 쿵, 쿵. 메주를 찢는 사람들 이마에 구슬땀이 맺혔답니다. 찌을수록 굵은 콩알은 납작납작 으깨졌어요. 콩알이 듬성듬성 보일 쯤 신잡이 말하였지요. 그만하면 되었다. 꺼내어 메주를 만들어라.
매주는 목침처럼 네모난 각이 생기도록 만들었어요. 볏짚을 깔고 2, 3일간 말린 다음 지푸라기로 끈을 매달아 바람이 잘 통하는 처마 밑에서 오랫동안 말렸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주에서는 꽃이 피듯이 곰팡이가 피어났어요. 신잡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감돌았답니다. 할아버지 수염 같은 곰팡이도 피고 그늘에 사는 이끼 같은 곰팡이도 피고 훌륭한 매주가 되어가고 있구나. 매주가 잘 뜨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요. 한양에서는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신잡은 장 담글 준비를 서둘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천지신명께 절을 올렸답니다. 모쪼록 맛있는 장이 되게 해주소서. 첫 새벽에 우물물을 길어 소금물을 만들고 매주를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렸답니다. 그런 다음 차곡차곡 항아리에 넣고 소금물을 부었지요. 맨 위에는 빨갛게 달군 참숯을 띄우고 꼭지를 떼지 않고 불에 구운 붉은 고추와 빨간 대추도 띄었답니다. 그리고 항아리 위에는 망사를 씌워두었어요.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볕을 쪼이고 비가 내릴 때는 뚜껑을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불순물과 냄새를 없애고 맑은 장을 만들었답니다. 한양에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만 항아리 속의 장은 맛있게 익어갔어요. 2, 30일이 지나고 매주를 건졌답니다. 건진 매주에 골고루 소금을 뿌리고 간장도 좀 쳐서 질척하게 개었지요. 그리고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은 다음 웃소금을 뿌렸답니다. 이제 비로소 된장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한양의 임금과 신하들은 영변으로 피난을 오지 않았답니다. 이순신 장군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왜적들을 당당하게 물리쳤거든요. 거북선을 앞세우고 바다로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에요. 왜적들은 이제 이순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물러설 지경이었지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전령이 달려왔어요. 산 좋고 물 좋은 영변 된장 맛이 궁금하구나. 수라상에 올릴 된장을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오너라. 신잡은 작은 항아리에 된장을 담아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임금은 된장 맛을 보고 몹시 감탄했답니다. 된장이 이처럼 맛있는 줄 내 미처 몰랐구나. 하지만 신잡이 담근 영변의 된장은 결국 근처에 사는 백성들에게 돌아갔답니다. 전쟁이 끝나 임금이 피난을 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전쟁을 치른 백성들의 생활이 말할 수 없이 비참했거든요. 백성들에게 한 줌의 된장은 곧 생명과도 같았답니다. 된장만 있으면 불이라도 뜯어서 끓여 먹을 수 있지. 그렇고 말고 된장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지. 백성들은 그렇게 된장으로 속을 풀며 하루하루를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렀고 전쟁의 상처도 차츰차츰 아물어갔어요. 된장과 함께 힘든 시기를 넘긴 것이지요. 이렇게 된장은 반만년 역사를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어요. 지금까지도 한국인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져 영양이 풍부하고 발효식품이라 소화 흡수가 잘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답니다. 한국인의 된장 사랑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죽을 꾀를 낸 늑대. 자나깨나 양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늑대가 있었답니다.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양을 잡아먹고 다녔지요. 늑대는 양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근처까지 와서 몰래 살폈어요. 양들이 다 도실도실하게 살이 올랐단 말이야. 그러나 양치는 목동이 지키고 있어 좀처럼 양떼 가까이로 갈 수가 없었지요. 한나절을 어슬렁거리며 기다렸지만 목동의 눈을 피할 방법이 없어 끙끙거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풀밭에 떨어져 있는 양의 가죽이 늑대의 눈에 띄었답니다. 옳지, 잘 되었다. 늑대는 얼른 양 가죽을 뒤집어 썼어요. 이젠 나도 양으로 보일 거야. 얼른 양떼 속으로 끼어들자. 양 가죽을 쓴 늑대는 슬그머니 양떼 속으로 섞여 들어갔답니다. 양들은 늑대의 존재를 모르는 듯 조용하였어요. 이 바보 양들 좀 보게. 내가 살짝 자기들 속에 끼어들었는데도 눈치를 못 채다니 어쩌면 이렇게도 바보들일까? 늑대는 날이 저물자 목동의 뒤를 따라서 양 우리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일은 더 먼 들판으로 나가서 맛있는 풀을 잔뜩 먹자꾸나. 목동은 우리의 문을 단단히 잠그고 가버렸어요. 이거 정말 신나는걸. 오늘 밤에는 우선 살찌고 연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내일 밤에 또 한 놈, 모레밤에 또 한 놈. 멍청한 목동이 눈치를 챌 때까지 편안히 양 우리 속에서 식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 나처럼 머리 좋은 늑대가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해. 벌써 입안에 군침이 도는구나. 늑대가 이렇게 벼르며 입맛을 다시고 있을 때였어요. 양 치는 주인이 잘 드는 칼을 들고 양 우리 안으로 불쑥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따라 왠지 양고기 요리가 먹고 싶구나. 어디 한 녀석 골라 잡아볼까? 양들의 주인은 하필 양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를 골라 잡았어요.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 늑대는 기절을 할 듯이 놀랐지요.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도망을 칠 수도 없고 목을 잡혔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답니다. 나를 원망하지는 말아다오. 늑대는 제대로 캥캥 한번 짖어보지도 못하고 날랜 주인의 솜씨에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꾀를 서서 쉽게 양을 잡아먹으려던 욕심 많은 늑대는 도리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지요. 한자로 쓴 고춧가루. 옛날 평안도 북창고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고을원님 그리고 한다 하는 양반들이 삼복더위를 피해 고을 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들었지요. 한가한 그들은 심심풀이로 장기와 바둑을 두며 놀다가는 의례껏 하던 버릇대로 주안상을 차려다 놓고 지응이 도도하여 제가끔 글재주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때 보찜을 짊어지고 지나가던 장사꾼이 원 앞에 와서 아뢰는 말이 주안상을 차려놓으셨는데 소인이 아뢰옵기는 황송하오나 하도 분하기로 원님께 아뢰고자 찾아왔나이다 하고 말하였어요. 원님은 장사꾼을 괘씸하게 보았던 모양으로 무엇인고? 하고 물었지요. 예, 소인은 이 마을에 사는 고춧가루 장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천 앞을 지나가다가 장사 문서를 업문으로 썼다 하여 곤장을 죽도록 맞고 오는 길이옵니다. 이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나이다. 라고 공손히 아뢰었어요. 그래, 너는 왜 그 나라에서 쓰라는 양반의 친서를 쓰지 않고 쓰지 말라 하는 상놈의 글을 썼느냐? 소인이 무식하여 진서를 몰라서 그렇게 되었사오니 바라옵건대 진서로 고춧가루라고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라나이다. 정자 나무 밑은 불시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잠잠해졌지요. 원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 행여나 하고 옆 사람들을 힐끔힐끔 눈짓했으나 모두 입속으로 고춧가루? 고춧가루라 하며 외워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지요. 양반들은 사서삼경을 죄다 읽었노라 배를 내밀고 다니기를 그리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별것 아닌 고춧가루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을 생각해 보니 슬그머니 배알이 났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말없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이때 점심을 먹고 김 매러 가던 김서방이 이 꼴을 보고는 참다 못하여 웃음을 터뜨려 껄껄 웃었답니다. 그러자 어느 탕돌한 놈이 이 양반들 앞에서 감히 무례하게 웃는고 하고 난처해서 앉았던 원님이 얼결에 호통치는 것이었지요. 양반이 양반의 글을 쓸 줄 몰라 말문이 막혔으니 어찌 우습지 않겠소이까? 저는 비록 호미로 땅을 긁어먹고 사는 농군이오나 그까지 고춧가루 쯤은 양반의 글로 쓸 수 있소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였어요. 원님은 크게 화가 나서 이 고얀 놈 같으니 한다는 양반 선비들도 어려운데 너 같은 놈이 무엇을 알 수 있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하고 소리를 꽥 질렀어요. 부하가 상투 끝까지 치민 원님은 홧김에 붓대를 획 뿌려 던지며 이놈 그 당장 써보거라. 만약에 쓰지 못할 때에는 능지처차 말이라 하고 위협하였어요. 농부는 태연스럽게 소인에게는 황모로 된 필묵은 필요치 않사오니 원님께서는 똑똑히 보시기나 하옵시오 하며 호미자루를 허리쯤에서 빼더니 거꾸로 지고 땅바닥에 10자를 크게 써놓고 하는 말이 고추 내리 그었으니 고추요 가루 건너 그었으니 가루가 아니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엎디어 하회를 기다리던 고춧가루 장사는 무릎을 탁 치며 이게 진짜 고춧가루로구나 하며 탄복을 하였고 정자 나무 아래 모여 앉았던 원님과 양반들은 진설을 자랑하다가 톡톡히 망신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피리 부는 나무꾼.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 총각이 살았답니다. 나무꾼 총각은 피리를 아주 잘 불었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피리를 불었어요. 나무꾼 총각이 마을에서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몰려와 노래를 불렀답니다. 산에 가서 불면 온갖 산새들이 날아와 춤을 추었지요. 어느 날 나무꾼 총각은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꾼 총각은 잠시 쉬려고 지게를 벗어놓았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 총각은 고개를 들고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답니다. 아니. 순간 깜짝 놀란 나무꾼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며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지요. 나무꾼 총각은 등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나무꾼 총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였답니다. 번쩍 정신이 든 나무꾼 총각은 서둘러 참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참나무 위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나무꾼 총각은 나무 위에서 벌벌 떨었답니다. 금방이라도 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호랑이는 앞발을 들었지요. 다행히 호랑이는 나무 타는 재주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약이 잔뜩 올라 꼬리를 세우고 나무 주위를 맴돌고 있었답니다. 잠시 후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 이때야. 나무꾼 총각은 얼른 도망가려고 다리를 움직였지요. 아니, 왜 이러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너무 놀라서 팔다리가 떨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한동안 나무 위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답니다. 이번에는 대여섯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혼자서는 나무에 기어오를 수 없자 무리를 끌고 온 것이었지요. 이젠 정말 죽었구나. 나무꾼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호랑이들은 의논이나 하듯이 모여앉아 으르렁거렸답니다. 그러다가 제일 큰 호랑이가 나무 밑동을 끌어안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 위에 한 마리가 올라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가 그 위에 올라섰답니다. 호랑이들은 무동을 서듯이 자꾸만 올라섰어요. 나무꾼 총각이 앉아있는 나뭇가지 밑에까지 이르렀지요. 나무꾼 총각은 나뭇가지를 타고 자꾸만 기어 올라갔어요. 더 이상 오를 가지도 없었답니다. 에라 모르겠다. 죽기 전에 필이나 한번 불고 죽어야지. 나무꾼 총각은 주머니에서 피리를 꺼냈답니다. 이 피리를 부는 것도 마지막이구나. 나무꾼 총각은 슬픈 얼굴로 피리를 입에 가져갔어요. 잠시 후 나무꾼의 피리 소리가 들렸답니다. 피리 소리는 다른 날보다 더욱 구슬프게 들렸어요. 나무 위에서 부는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숲 전체로 퍼졌답니다. 호랑이의 등을 타고 올라오던 호랑이들이 갑자기 멈칫하였어요. 슬픈 피리 소리가 포악한 호랑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요. 호랑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답니다. 눈만 깜빡거리며 슬픈 표정으로 나무꾼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호랑이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어요. 드디어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아니, 호랑이들이 울고 있잖아. 나무꾼 총각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피리 부는 것을 잠시 멈추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잠시 후 다시 피리를 불기 시작하였어요. 이번에는 흥겹고 유쾌한 곡을 불었지요. 눈물을 흘리며 울던 호랑이들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였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도 하였지요. 피리 소리는 더욱더 신나게 울려 퍼졌답니다. 맨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어요. 엉덩이를 흔들던 호랑이는 점점 신이 났지요. 두 발을 들고 춤을 추었어요. 그 바람에 맨 위에 올라섰던 호랑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답니다. 나머지 호랑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또 한 마리가 툭 떨어졌지요. 다시 또 한 마리가 떨어졌답니다. 호랑이들은 한 마리씩 떨어져 바위에 부딪혔어요.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호랑이들은
모두 떨어지고 말았지요. 맨 아래에 있던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었어요. 나무꾼 총각은 참나무 위에서 내려왔답니다. 계속 피리를 불면서 산 밑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산 밑에 거의 다 내려와 뒤를 돌아보았어요.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들이 쓰러진 줄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고 있었답니다.